서론 영원히 살 것처럼 달리는 사람들. 우리는 왜 이 질문을 피하는가?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쏟아지는 알림을 처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붐비는 도로와 만원 지하철을 지나며 모니터 앞으로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며 더 좋은 것을 소비하고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비로소 안심합니다. 그렇게 매일 숨이 턱에 차도록 달리면서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내가 눈을 감고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매달리고 있는 이 분주함은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던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신만큼은 그 법칙에서 비껴가기라도 할 것처럼,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도피라는 이름, 무언의 계약.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이 가진 이 기이한 본성을 일찌감치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과 유한성을 직시할 용기가 없기에 차라리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디베르티스망, 곧 오락과 분주함으로의 도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쇼폼을 넘기고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멈춰 서는 순간 고개를 드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그 유한성을 홀로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삶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이것이 현대인이 매일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조용한 무의식적 계약입니다. 그러나 그 도피는 정말 우리를 안정되게 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동안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그 불편한 진실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인간은 왜 그토록 죽음을 외면하는가? 그리고 그 외면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소리 없이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가? 일부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죽음을 숨긴 사회. 일상에서 사라진 임종, 규격화된 장례. 인류 역사상 지금의 현대사회처럼 죽음이 감쪽같이 은폐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죽음은 거실이나 안방에서 가족들의 손을 잡고 맞이하는 일상의 마지막 풍경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이웃들은 함께 모여 시신을 정성껏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죽음은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삶의 한 조각이었고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의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집이 아닌 병원과 요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죽음은 인간적인 엄숙함을 잃어버린 채 지극히 의료화된 절차로 변질되었습니다. 장례는 상조업체의 정형화된 가이드에 따라 처리되고 슬픔을 나눌 시간마저 정해진 절차 속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한때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견뎌내던 삶의 마지막 의례가 이제는 몇몇 전문가에게 위탁된 하나의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현대 문명은 살아남은 자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죽음이 지닌 거친 얼굴을 조용히 지워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에서 죽음이 밀려나면서 우리는 죽음을 마치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넘쳐나는 안티에이징 광고, 젊음을 영원히 유지해줄 것처럼 유혹하는 건강상품들은 끊임없이 착각을 주입합니다. 과학과 의학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이 유한성마저도 언젠가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환상입니다. 인간의 인식은 단순합니다. 자주 보이지 않는 것은 점점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결국 생각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죽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구조가 죽음을 격리해버린 동안 우리의 뇌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2부 생존 기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진실. 너무 멀리 보게 된 자의 불행. 인간이 죽음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사회 구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 깊은 곳에는 죽음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다른 어떤 동물도 갖지 못한 한 가지 능력이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함께 안겨주었습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대뇌 피질이 고도로 발달한 덕분에
인간은 동물 중 유일하게 미래를 상상하고 앞일을 미리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 능력은 인류에게 엄청난 진화적 이점이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대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능력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인류는 자신의 삶이 도달할 마지막 지점, 곧 죽음을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일찍 인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살려는 본능, 사라진다는 확신. 여기서 거대한 충돌이 발생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으려는 강력한 본능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발달한 이성은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본능과 반드시 소멸할 것이라는 확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인간이 이 공포를 날 것 그대로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간다면 단 하루도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에 압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생존을 위해 이 공포를 의식 아래로 밀어넣는 정교한 방어 장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 정교한 마음의 기만 덕분에 찬란한 문명을 일구고 눈부신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는 대가도 함께 치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능력은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인류가 갖추게 된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폐된 죽음의 공포는 우리 내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3부 죽음이 뒤에서 움직이는 것들. 어니스트 베커, 문명은 불멸을 향한 몸부림. 뇌가 생존을 위해 죽음을 은폐했다면 인간은 그 숨겨진 공포를 다스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했을까요? 문화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이 질문에 답합니다. 베커는 1973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죽음의 부정에서 인류가 이룩한 문명과 인간의 욕망 깊은 곳에는 죽음을 부정하려는 근원적인 동력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몸은 언젠가 반드시 죽지만 인간은 그 사실을 견딜 수 없기에 자신보다 오래 남을 무언가를 만들어 그 안에 자신을 새겨 넣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책을 쓰고 자녀에게 이름을 남기고 자신이 속한 국가와 종교와 조직의 역사에 이름을 새기려는 노력들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내 육체는 사라지더라도 내가 만든 것과 내가 속한 것은 나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베커는 이것을 불멸 프로젝트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취를 좇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행위의 밑바닥에는 사실 죽음을 극복해내고 싶다는 근원적인 열망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진실을 말해온 격언이 있습니다. 표사유피, 인사유명, 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흔히 호랑이 가죽으로 바뀌어 전해지는 이 말은 육체는 쓰러져도 이름만은 남기고 싶다는 오래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베커가 학문적 언어로 정리하기 수백 년 전부터 이 오래된 열망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관리 이론, 죽음이 행동을 조종한다. 현대 심리학은 베커의 통찰을 검증하기 위해 공포관리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방어벽을 세웁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문화의 세계관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세계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념 체계가 옳다고 확신할수록 그리고 그 체계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 존재라고 느낄수록 죽음이라는 거대한 불안 앞에서도 마음은 조금 더 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피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게는 자신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죽음을 떠올리게 했고 다른 집단에게는 치통처럼 죽음과 무관한 일상적 불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후 두 집단의 태도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죽음을 떠올린 집단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신념에 더 강하게 집착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와 관련해서는 흥미롭게도 두 갈래의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려 했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강해졌고 자신의 지위와 소유를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더 커졌습니다. 내 존재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고개를 들 때 인간은 더 많이 가지고 그것을 과시함으로써 나는 쉽게 사라지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 좋은 것을 최대한 누리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나중을 위해 아끼는 대신 당장의 쾌락에 지금 써버리려는 충동이 강해졌습니다. 방향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쌓아 올리는 것도 지금 다 누리려는 것도 결국은 소멸에 대한 불안을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려는 몸부림입니다. 어느 쪽이든 죽음이라는 생각이 스치자마자 무언가로 그 자리를 서둘러 채워 넣는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만 느끼고 서둘러 묻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좇으며 누군가보다 우월해지기 위해 끝없이 비교하는 것도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의 쾌락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유한함이라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무의식 깊이 은폐된 죽음의 공포를 다른 것으로 서둘러 덮어버린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이렇게 밀어내고 외면한 삶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4부 유한함을 무시한 삶, 한없는 욕망. 착각이 만든 끝없는 질주. 죽음을 외면한 것이 어떻게 현대인의 욕망을 이토록 멈출 줄 모르게 만들었을까요? 죽음이 사라진 일상에는 삶이 유한하다는 진실이 자리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바로 그 진실,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언젠가 끝난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무한하다는 착각에 빠질 때 욕망은 브레이크를 잃고 끝없이 팽창합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더 큰 집을 사고 끝없는 성취를 쌓아 올립니다. 삶의 마침표가 보이지 않으니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점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 묻힌 나.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처럼 죽음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상태를 비본래적 존재라 불렀습니다. 비본래적 존재란 익명의 다수, 즉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통념 속으로 자신을 묻어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가까운 장면으로 옮겨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사람들이 극찬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의 기준을 따라 걸어갑니다. 정작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는 한 번도 묻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타인의 시선에 집착할까요?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가장 고독한 나만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로움을 홀로 감당할 자신이 없기에 우리는 익명의 대중이라는 거대한 무리 속으로 도망쳐 섞여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지 않을 때 이렇게 세상의 평판과 유행과 타인의 시선에 휩쓸려 그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질주의 끝에서 우리는 종종 까닭 모를 공허함과 마주합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많이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도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 믿기에 우리는 퇴근길에 마주한 노을의 아름다움을 스쳐 지나갑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기에 우리는 그 사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무심코 넘기며 그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살아있으나 정작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죽음을 숨긴 삶이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조용한 비극인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죽음을 밀어낸 사회에서 시작해 뇌의 방어기제를 지나 그 공포가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방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어디에 서 있는지 있는 그대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결론,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 도피의 끝에서 다시 마주한 파스칼.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더 편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파스칼은 자신의 사색을 모은 팡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락과 분주함은 우리의 세월을 흘려보내어 우리를 부지불식간의 죽음으로 인도한다. 죽음이 두려워 죽음을 잊으려 분주하게 살지만 그 분주함이 오히려
삶을 텅 빈 채로 죽음을 향해 떠밀고 간다는 뜻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방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가 살던 시대에도 인간은 이미 고요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병적으로 고요를 두려워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0초의 시간,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찰나, 화장실에 앉아있는 순간조차 우리는 기어코 스마트폰 화면으로 채워넣고야 맙니다. 방 안에 고요가 찾아오는 순간 애써 은폐해두었던 죽음의 속삭임이 들려올까봐 두렵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파스칼이 경고했던 그 방 안의 고요함을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도는 불안을 감추는 방식이고 소비는 공허를 덮는 방식이며 분주함은 하나의 질문을 묻어두는 방식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진짜 살고 있는가? 더 불안하고 더 헛헛해진다. 죽음을 떠올리지 않으면 마음이 홀가분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를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옅어지고 선택의 의미가 약해지고 하루하루가 손에 잡히는 것 없이 허전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정체 모를 불안, 무언가를 이루면서도 찾아오는 허무함, 그 뿌리에는 우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죽음이라는 진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헛헛해지고 메말라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넣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고 공허해졌습니다. 오늘의 결.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기억에 남도록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현대 사회는 죽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슬며시 격리했습니다. 병원과 장례 산업이 죽음을 일상 밖으로 밀어낸 결과 우리는 죽음을 마치 자신과 무관한 사건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속이게 되었습니다. 둘째, 죽음 회피는 사회 현상일 뿐 아니라 뇌의 생존 전략입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발달한 인류는 자신의 소멸을 너무 일찍 인지했고 그 공포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벽을 무의식에 세워놓았습니다. 셋째, 어니스트 베커가 밝혔듯 죽음의 공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행동을 조종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증명하려는 욕망의 밑바닥에는 소멸에 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넷째, 죽음이 사라진 삶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잊게 합니다. 하이데거가 경고했듯이 자신의 죽음을 정직하게 마주하지 못한 채 남들의 시선과 평판만 따라가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불안해지고 얕아집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분주함은 죽음을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삶을 덧없이 흘려보낼 뿐입니다. 답은 없지만 열릴 듯한 문 하나. 오늘 우리는 애써 외면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병원 뒤편으로 옮겨진 죽음의 풍경, 무의식 밑바닥에 숨겨둔 소멸의 공포, 그 공포를 감추기 위해 우리가 쌓아온 성벽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것을 낱낱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불편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을 삶의 바깥으로 밀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약함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일은 너무나 두렵고 또 슬픕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저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똑같이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애써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함께 오고 나면 자연스레 이런 물음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죽음을 이렇게 낱낱이 마주해버린 이상 우리는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물음에 아직 답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현자들이 남긴 기이한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피해 달아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을 때 오히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의 충만함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왜 오히려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불편함 끝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에 어렴풋이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날 다음 이야기의 몫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 그것을 외면하지만 정작 삶을 공허하게 만든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 외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만 삶은 여전히 묻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흔들립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흐르고 삶은 그 자리에 흔적을 새깁니다. 우리는 그 흐름 위를 지나며 저마다의 결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긴 당신은 그 마음 하나로 이미 충분합니다. 한번 들은 지혜는 스쳐 지나가지만 다시 들을수록 생각이 되고 마침내 삶이 됩니다. 이해는 선택을 바꾸고 선택은 삶을 깊게 만듭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리고 거듭 들어보십시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삶의 결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